네, 정치권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요. 이번 국정감사는 뭐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대장동으로 끝난 것처럼 이제 국민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선 평가를 좀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완승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완성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동안 이제 이 대장동 사업에 이 장구한 히스토리가 있는데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사실과 또는 허위 사실이 막 뒤섞이고 시간표가 뒤섞이고 해가지고 많은 이제 왜곡 오해들이 네. 있었는데 그것을 충분히 국민들께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다. 그런 네. 측면에서 보자면 완성까지는 아니래도 굉장히 이재명 후보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소중한 자리였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김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뭐 결정적 한 방이 없는 것 아니냐? 웬 또 돈다발이 나와서 이게 전체적인 초점을 흐린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네요. 네. 그 대장동 사건을 그 해명하는 자리 네. 원맨쇼였죠. 그러니까 네.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자리일 수 있지만 그래서 또 지금 어떤 분들은 완승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 평가는 국민이 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봤느냐 여론조사 여기 MBN에서 했더라고요. 네. 어제 그제 나온 걸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그 국감에서 대응 태도 이것이 잘못됐다 부정적이 53%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중도층이 소위 공감을 해주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대장동과 이재명 그 후보의 연관성이 어떠냐 무관하다는 14%, 네. 연관성이 있다는 46%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저는 국민들이 평가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에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제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이재명 지사의 그 크크크크한 웃음이요. 네. 그 비아냥거리는 웃음 조소하는 듯한 그런 태도들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네. 또 느낀 건 뭐냐면 참 대단하신 분이다. 네.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굉장히 말 바꾸는데 능수능란하시고 그리고 조금 불편해.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슈에는 조금 더 불편함이 없고 네. 그 정말 원맨쇼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섬뜩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확실한 건 대장동 그 사건의 핵심은 네. 설계자가 이재명 후보라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수명의 민간인이 수천 배의 이익을 가져갔다는 그게 핵심입니다. 네. 대장동 국감을 마친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첫 행성지로 광주 봉화마을을 잇따라 같이 가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 비석 밟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참배를 했는데 이게 윤석열 후보 견제와 지지층 다지기 동시를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네요. 네, 그 뭐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윤석열 후보를 염두에 두고 광주를 간 것은 아닙니다. 네. 특히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정권 찬양의 문제는 지금 11월 초에 광주에 가서 사과를 하시겠다 이렇게 윤석열 후보 말씀하시는데 네. 그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전두환 정권 찬양의 문제는 광주 호남 지역을 또 특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호남 지역을 특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전두환 정권의 정통성에 관한 문제라든지 또 무자비한 통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일정하게 합의한 규범 또는 사법적 단죄를 통해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합의하는 상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호남에 특정해 가지고 뭐 사과를 하겠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전 국민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사과하고 해야지 왜 그걸 가지고 호남에 가서 사과를 합니까? 네. 그것도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광주와 봉화마을을 방문한 것은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 민주당의 역사를 상징하는 곳이 바로 5.18 광주와 노무현 대통령 서거하신 네. 봉화마을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가치와 노선, 역사를 상징하는 곳에 가서 드디어 이건 내가 공식적인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됐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봅니다. 자연스럽게 뭐 윤석열 후보의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을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점은 김 의원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그 발언
뿐만 아니라 이후 사과 과정에 대한 논란이 지금 더 커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뭐 개한테 사과를 전에 개사과 논란인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거였죠. 네. 먼저 전두환 그 발언에 대해서는 온 국민에게 공식적으를 사과를 했습니다. 네. 사과를 했고 그것과 더불어서 당연히 저는 광주를 찾아서 충분히 정말 사과를 하는 그치는 게 아니라 용서를 받을 때까지 저는 끊임없이 사과를 해야 된다고 그 시기를 봅니다. 굳이 다음 달로 하죠? 곧바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보니까 지금 TV 토론이 아마 다음 네. 주에 마지막 TV 토론이 4번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끝나고 바로 간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개사과 그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린 것은 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굉장히 부적절했다. 네. 그 저희가 오얏나무 아래서는 각근을 고쳐매지 말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굉장히 정치인의 그 언행은 정말 조심스럽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네. 비록 그 SNS 팀에서 잘못한 걸 할지라도 종북의 책임은 후보가 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인이 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윤 후보가 직접적으로 사과를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무튼 정치인이 한번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네. 말이든 행동이든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사과 사진을 또 누가 어디서 찍었느냐 이것도 해명하는 과정에서도 윤 후보는 사무실에서 찍었다. 캠프의 공보특보는 윤 후보 집에 가서 찍었다. 이게 말이 네.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보고 계세요, 민주당?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가 어디서 수습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 이게 일이 꼬인 겁니다. 그런데 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패턴이 똑같습니다. 전두환 정권 찬양하고 난 뒤에 윤석열 후보가 잘못한 거 없다고 이제 말하자면 국민 여론에 맞서다가 결국은 이제 맞떡 짜놔가지고 흔쾌하지 않지만 여론에 밀려가지고 유감 표명하고 유감이 사과가 아니라 그러니까 또 송구하다 그러고 네. 그러다가 결국은 이 돌잡이 사과 사진 올리죠. 또 개사과까지 올린 거 아닙니까? 그 네. 과정에서 또 그 늦은 야심한 밤에 어디 가서 찍었겠냐. 공보특보는 당연히 집에 가서 찍은 거다. 그러니까 또 집 옆에 사무실이라는 또 사무실에서 찍은 거다. 이런 또 네. 해명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11월 초에 호남에 가서 사과를 하겠다. 이건 호남에 특정할 문제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윤석열 후보에게 전두환 정권에 대한 어떤 전문가적 식견 또는 뭐 학자적 식견을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는 역사적 논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적으로 이미 끝난 겁니다. 네. 그것에 대한 우리 공동체의 규범이랄까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국민 여론과 맞서려고 하고 그것을 해명하고 사과하는 과정에서도 이것은 끝까지 자신이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마음이 흔쾌하지 않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 자질로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의원께서 정치 오래 하셨잖아요. 아니. 이제 이런 잦은 구설에 윤석열 후보가 캠프가 있긴 있는 거냐 이런 이제 비아냥까지 나오잖아요. 네. 홍준표 후보가 또 직설적으로 여러 비판을 하던데 이준석 대표는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SNS는 보고 요리다. 아무나 요리하면 다 죽는다. 이걸 어떤 의미로 한 얘기로 받아들이세요?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소리죠. 네. 뭐 아시다시피 보고는 그 뭐 데트로도톡신이라는 독이 있습니다. 그건 전문가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요리하면 네. 생명에 그 치명타를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가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저는 뭐 100번 저는 같은 의견입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 캠프를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 전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지금 우왕좌왕입니다. 네. 그 SNS 팀도 보면 이 메시지도 일관성이 없고요. 네. 어떤 거 무거운 걸 실었다가 또 가벼운 거는 너무 가볍게 실었다가 캠프의 문제입니까? 후보의 문제입니까? 캠핑 왜냐하면 후보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후보가 되면 저도 후보가 된 적이 있지만 네. 후보는 심지어는 바깥에 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준비하느라고 하나하나 모두 다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각각 뭐 본부가 있고 여러 조직들이 오는데 이 선거 캠프라는 것은 국정 운영하고 지금 누가 비교가 하는데 완전히 그건 잘못된 거고요. 네. 그야말로 여기저기 자원봉사자들이 모이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라든지 이낙연 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재수 의원님도 거기 갔죠. 이 메모더급으로 전문가들이 붙었어요. 네. 선수들이 붙은 거죠. 근데 윤석열 지금 후보 쪽에도 윤석열 후보 의원들이 많이 쪽에는 있으시잖아요. 아니죠. 실제로 가는 의원님들은 거의 없으시죠. 네. 네, 거의 없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저기 전문가들이 없고 여기저기 봉사자들이 모여서 하는데 이게 지금 이 그 헤드쿼터가 제가 봐서는 아직 잘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후보가 되면 누구든지 후보가 되면 여기 당 사무처 직원들이 붙고 현직에 있는 의원들 또 정무적 감각이 그래서 있는 그런지 분들이 토론회가 붙어줘야죠. 끝난 뒤에 바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났잖아요. 네. 무슨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까? 좀 와서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상황들에 대한 네. 그 어떤 조언을 구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어떤 전략으로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윤석열 후보한테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고 좀 그걸 또 대외적으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향후의 행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이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이걸 어떻게 잘 수습할지에 대한 방안을 물어보지 않았을까? 거기에 대한 아주 답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에서요. 윤석열 후보가 명백한 해당 행위다. 그러면서 뭐 장제원도 받아주고 심상정 외에는 다 동맹이 가능하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예. 어떤 배경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 한 1, 2년 사이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 시절에서부터 국민의힘이 이제 호남에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5.18에 대한 입장, 당의 입장도 다 정리가 다 된 상태죠.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보이는 행태는 당이 추구하고자 했던 노선과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하기 때문에 그것은 큰 틀에서 보자면 해당 행위가 맞는 겁니다. 네. 저는 홍준표 후보 말씀이 이제 지당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후보가 지금 이게 논란이 이제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이제 윤석열 후보 사이에 이제 격화되다 보니까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지금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되자면 홍준표 후보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강대강으로 부딪히다 보니까 당내 경쟁하는 2등, 3등 주자들은 뉴스와 이슈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면서 11월 5일로 지금 후보 선출을 하게 됐는데 굉장히 다급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홍준표 후보께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를 그렇습니다. 만나잖아요. 예, 또 조만간 문재인 대통령도 만날 예정인데 원팀이라는 얘기를 계속 예. 그 민주당 안에서도 얘기가 됐는데 뭐 획기적인 어떤 변화의 모멘텀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원팀을 선언한다 그래서 원팀이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아니 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했는데 전부 다 원팀인 것이죠. 네. 그래서 원팀 자꾸 하는 게 저는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선거가 내년 3월 9일까지 진행이 되면 3월 9일까지 여러 선거 국면, 현안들이 생길 겁니다. 네.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역량 또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붙어 나가면서 마치 이제 눈사람이 눈을 굴리면은 이 몸집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 네.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원팀이 완성이 되고 누구 한 명 만났다 그래서 또 선언한다 그래서 원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선거 네. 전 과정을 거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된다. 네. 그리고 그런 과정을 거쳐왔던 것이 역대 선거의 과정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토론회가 이제 6부 능선을 넘었잖아요. 그런데 네. 이준석 대표가 4명의 대선 후보에 대해서 중간 평가를 했는데 그 재미있더라고요.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는 뭐 수재 이미지 외 다른 이미지를 추가해야 된다. 유승민 후보는 브레이크와 엑셀 동시에 밟고 있다. 윤석열 후보는 도전자가 아닌 기득권 느낌이다. 홍준표 후보는 바람의 정치인 맥이 끊기는 느낌이다. 이걸 내부에 점수를 준다면 어느 쪽에 가장 많이 준 겁니까? 저는 시험 점수를 줄 때요. 네. 그 기대치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반에서 1, 2등 하던 그 자식이 다음에 또 1, 2등을 했을 때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네. 그런데 꼴찌하던 애가 중간만 하더라도 엄청난 박수와 칭찬을 보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TV 토론을 할 때 정치 경험이 별로 전무한 윤석열 후보와 그다음 나머지 세 후보는 그야말로 선수입니다. 다 20여 네. 년간 이상의 그 정치판에 계셨고 또 각종 경력을 두루두루 거치셨어요. 당연히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한 20, 30점 정도만 돼도 다행이다 이랬는데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적응을 하고 있고 네. 이제는 반격도 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자기 네. 의견도 얘기하고 그래서 저는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다만 좀 투박하다라는 거 네. 그런 게 있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세련되게 고쳐지지 않을까 싶고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참 아까 평가를 잘 해놓으셨는데
홍준표 후보는 4년 전에 지금 똑같이 하는데 네. 그때는 꼴통이 꼰대였는데 지금은 큰형님으로 모셔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또 지금 그 사이다 발언으로도 많이 주목을 받는 것 같고 제일 마이너스가 지금 유승민 후보 같아요. 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경제 전문가라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저도 당연히 단연 탑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다릅니다. 앞서 그 노영민 전 실장도 유승민 후보를 가장 높게 평가합니다. 저는 그럴 줄 알았는데 너무 네거티브에 집중을 하셔서 그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뭐 그 수재형 우리 원희룡 후보는 여전히 수재형으로 계속 하시는 것 같고요. 아까 우리 그 말씀하시는 도중에 오늘 홍준표 네. 후보께서 해당 행위하는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는데 사실은 해당 행위로 얘기하자면 이재명 후보가 제일 큰 해당 행위를 했죠. 네. 왜냐하면 대장동 문제를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가지고 집값이 뛰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했거든요. 네. 사실 대통령의 정책을 정면으로 공격한 거죠. 저는 이걸 네. 당해서 굳이 해당 행위로 구별하자면 이것만큼 더한 게 어디 있겠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동연 전 부총리 지금 창당 수순이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한 31일쯤 공식 출마 선언을 한다는 그런 뉴스들이 들어오는데요. 이른바 그 제3지대 후보들의 움직임도 이번 대선에서는 간과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은 한 7, 8% 나오죠.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본선에 들어가면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지금 거대 양당 이외의 후보들에 대해서 마음을 주거나 또는 눈길을 주기에는 국민들 마음에 네. 여력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면한 이 위기, 우리가 역대 겪어보지 못했던 불확실성의 시대, 이런 시대에서 과연 제3지대에 대해서 국민들이 둘러볼 여력이 네. 있는지 여지가 있는지 저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네. 왜냐하면 당면한 위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결국은 제3지대는 별 의미가 없는 그런 이제 이번 대선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김정재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네. 이게 여야가 너무 팽팽하게 대립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네. 때는 틈이 없는 거죠. 다만 안철수 후보의 지금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생각보다 상당히 지금 많이 높아졌는데 그건 아마도 지금 민주당에서 이낙연 후보 쪽 사람들 네. 그때 서른 의원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경선이 끝나더라도 3분의 1은 절대로 이재명 후보에게 갈 수가 없다라는 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대장동 이 사건이 아직 법적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해결되지 않는 한은 저 민주당 층에서 빠져나오신 분들이 아직 갈 곳을 좀 몰라하는 것 같아요. 네. 잠시 안철수 후보한테 머물 수는 후보는 아니죠. 지금 대표신데 머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양 진영으로 갈라지지 않겠느냐. 어느 그래서 쪽이 더 유리하고 불리합니까? 만약에 안철수 대표가 끝까지 대선에 출마했을 경우. 근데 안철수 후보는 저는 국민의힘입니까? 민주당입니까? 끝까지 갈 수 없다고 보고요. 저는 갈수 야권으로 온다고 확신합니다. 야권으로 온다? 네. 알겠습니다. 끝까지 가면 민주당이 유리하겠죠.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